이 아파트 구도가 2022년 대선에 민주당이 23곳으로 줄어들었고요.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은 무려 26곳, 3배 이상 범위를 확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3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한 선거구 평균 690표를 까먹었고, 국민의힘은 3년 동안 1,400표를 벌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정치의 숲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격동의 제22대 총선을 한 10달 앞두고 시작한 안희론의 총선 전략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역시 대한민국의 정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모든 언론을 도배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양평 고속도로 지금 백지화 사건이 지금 불거져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부 장관의 파워가 이렇게 센지 몰랐어요. 그동안은 수십 년간 추진되어 왔던 국책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둔 2023년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인데, 오늘 5강하고 다음 주 6강에서 제가 다룰 이 주제는 청년입니다. 작년 대선도 역시 청년의 표심이 5년의 어떤 정권의 향배를 갈랐듯이 내년 총선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의 선거를 결국 청년들이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자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청년 세대가 우리가 지지를 얻어도 그만 말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청년의 마음을 구해야 하면 어느 당이 됐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 집단이다 라는 그런 스토리를 좀 다음 주까지 좀 이어갈 텐데요. 지금 당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민생이 실종되고 그 모든 피해는 지금 오롯이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 절박한 청년들의 의제가 실종돼 버렸어요. 물론 이제 적당한 때가 되면 청년 의제가 다시 이제 부상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쯤인가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출간이 됐었죠. 지금 거의 강산이 2번 바뀔 동안 우리 청년 세대들의 어떤 절박한 어떤 여건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지금 청년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우리 청년 세대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선거에서 왜 결정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펴낸 한 방에 끝내는 당선 지침서 깜짝 퀴즈 한 권이 걸려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좀 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선거에는 다양한 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판을 좌지우지해온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변수가 바로 첫 번째를 꼽는다면 지역구도를 꼽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대선이 이제 청년 세대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로부터 대거 이탈하면서 어떤 정권의 향배를 갈랐고, 실제로 이 청년 세대가 10년, 20년 전에는 민주당의 거의 60, 70%의 압도적 몰표를 보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20대 남성의 3분의 1이 이탈했고요. 남성만 이탈한 게 아니라 10년 전 문재인을 지지한 20대 여성, 그러니까 작년으로 치면 이제 30대 청년들이 되어 있죠. 이들이 거의 30% 안팎 이탈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권을 내준 그런 선거로 귀결이 됐는데, 이 본격적으로 이 청년 세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2017년부터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 청년이라는 노래를
청년 세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고 청년을 잃으면 정권을 잃는 것이다. 아까 소개해드린 제 책의 서문문 첫 문장이 그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어떤 그 우려가 결국 작년에 대선에서 그대로 이제 관통이 됐는데 이 청년 세대와 관련해서 제가 접촉한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 지금 현역으로 계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뭐냐면 에이 그렇다고 설마 청년들이 저쪽을 찍겠어요? 라는 이런 근거 없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작년 대선에서 그런 결과에 이제 직면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9년에 만난 그 의원님들 역시 자기 자식들하고 싸우고 있다고 했는데 올 4월에 만난 그 의원님들 역시 지금도 자기 아들들하고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하고도 소통이 원활치 않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지금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암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청년 세대는 뭐 정말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어도 그만 말아도 그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그 정파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왜 청년 세대가 지금 선거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판을 관통하는 주요 변수들 몇 가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도를 들 수 있는데요. 물론 2000년대 들어서 지역구도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 호남과 영남의 지역구도는 아직도 견고합니다. 제17대 총선부터 최근 선거인 21대 총선까지 20년 동안 국민의힘 계열의 그 당선인 중에 광주 전남북 호남에서 당선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당선인 수 대비 점유율 1.4%에 불과하고요. 반면에 민주당 계열 당선인이 대구 경북에서 당선된 사례는 딱 1명 20대 총선 때 김부겸 의원 딱 1명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북에서 최근 20년 동안 2명의 당선인을 냈고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단 1명의 당선인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영호남의 지역구도는 아직도 견고하고 특히 이제 이외에 뭐 무소속도 있고 다른 뭐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국민의당 당선자가 대거 뭐 그 출연이 됐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서 최근 20년간 당선인 점유율을 보면 88%에 달합니다. 두 번째로 부울경이 78%에 달하고요. 광주 전남북에서 민주당 점유율은 71%. 그러니까 가장 견고한 지역 구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아직까지도 대구 경북이라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영호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그 지역의 2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원적지 데이터까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라면 이 지역 구도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 원적지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분석이 좀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총선의 영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런 지역 구도가 상당히 견고하게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계급 구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정파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자산이나 뭐 직업군에 따라서 이 어떤 당파성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 지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다른 지역까지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구하고 분석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서울 지역의 최근 5대 선거에 이 계급 구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계급 구도지만 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밑에 그 슬라이드 아래쪽에 보시면 서울에 약 뭐 400개 안팎의 동이 있는데
해당 동별 양 정파의 득표율과 그 해당 선거 기준 최근 1년간 국토부가 공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양 변수 간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 최근 5개 5대 선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 이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가 무려 18만 건이 넘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해당 선거의 읍면 동별 득표율과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상관 괴수와 이제 결정 개수를 저희가 지금 추출을 해봤는데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서울 5대 선거의 상관 괴수가 2016년 총선에서는 양당 모두 0.4 정도 0.4 포인트 정도에 머물렀었고 2017년 대선에서도 뭐 약간 상승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 상관계수가 급등하죠. 양 정파 모두 0.77, 0.79 정도로 상승하고 그리고 최근 대선에서 0.8대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0.8대로 올라섰고요. 이 상관계수가 음의 관계를 띠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고 양의 관계를 띠면 플러스로 표기가 되는데 최대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1.0의 1 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양 변수 간의 이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대략 0.7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수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0.7에서 1.0 그 범위에 위치하게 되면 강한 상관관계를 띈다고 해석을 합니다. 즉 아파트 값과 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와 민주당 국민의힘의 득표율 간에 지금 최근 대선 때 0.8 두 정파 모두 상관계수가 0.8을 기록했으니까 강한 상관관계로 발전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앞에서 지금 첫 번째 설명드린 건 상관계수였고요. 이제 상관계수의 이제 제곱값이 결정계수라는 이제 표기를 하는데 결정계수 R제곱값은 2016년에 민주당 계열이 0.18 국민의힘은 0.22 수준이었는데 그게 작년 2020년 총선 그러니까 2016년과 2020년 양 총선의 결정계수를 살펴보면 4년 만에 민주당은 0.62 국민의힘은 0.58로 급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기울기를 보셔도 한눈에 이 아파트 매매가와 득표율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작은 동그라미들이 서울에 각 그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가 기록된 동 하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앞에서는 총선 양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결정계수의 변화를 살펴봤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을 비교한 겁니다. 역시 2017년 대선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문재인 홍준표 후보의 그 R제곱값은 뭐 0.23 정도 수준에 머물렀는데 작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는 0.64 윤석열 후보는 0.65 정도로 지금 2017년 5년 전보다 두 변수 간의 어떤 상관성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특히 서울 지역 중심으로 뭐 민심이 굉장히 요동을 쳤고 특히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뭐 판도라의 뚜껑이 열리면서 뭐 민심이 정말 뿔난 민심이 이 재보궐선거나 대선 때 분출될 거다라는 그런 뭐 예측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었고요.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아파트 민심에 대해서 거의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이 다음에 살펴볼 이
서울 지역 선거 결과로 여실히 이제 드러났다라는 거죠. 지금 저 계급구도 밑에 2020 총선 2020 대선으로 되어 있는데 2022 대선이 2020년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 아파트 구도가 관통하면서 2022년 대선에 빨간 색으로 표기된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의 범위가 거의 2배로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왼쪽은 총선 때 서울 지역에 민주당과 당시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 49개 지역구를 지금 표기한 거고, 우측은 지금 작년 대선 결과를 토대로 25개 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득표율에서 앞섰던 지역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 비해서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지역을 잠식했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고요. 지역구로 분석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2020년 총선 때는 49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무려 41곳을 휩쓸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강북에서는 유일하게 용산,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에 2곳, 그리고 송파에 2곳이죠. 강남에 3곳 해서 8개 선거구를 미래통합당이 간신히 승리를 했었는데, 작년 대선 때는 49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던 지역구를 구분해 보면 민주당이 41곳에서 23곳으로 줄어들었고요.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은 8곳에서 무려 26곳, 3배 이상 범위를 확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년 대선 구도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면 작년 대선 투표율이 77%가 넘었잖아요. 근데 그 77%의 투표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의 판세가 저렇게 요동을 쳤다. 그런데 지금 작년 대선판을 관통했던 어떤 민심의 흐름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면 내년 총선에서도 역시 민주당이 굉장히 서울에서도 고전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역구도 계급구도에 이어서 세대구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자구도 선거에서는 상당 기간 이 40대 이하가 민주당에 거의 60, 70% 몰표를 몰아줬었습니다. 그런 어떤 압도적 지지율로 당시 50대 이상의 보수의 어떤 지형을 극복을 했었고, 그런데 그 세대구도에 이제 2016년 3자 구도가 되고 2020년 민주당의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에서도 이 전통적 세대 구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이제 젠더 구도인데, 이 젠더 구도가 이제 세대 구도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작년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보시면 10년 전 문재인 후보가 20대 30대에서 60% 중반 66, 7%를 얻은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타나는데, 같은 출구조사에 2022년 작년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보면 46, 7%.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20대 30대가 대거 이탈하면서 결국 이 전통적인 세대 구도가 와해되고 3분위로 재편됐다. 이게 바로 일방적으로 그 짝사랑했던 2030이 완전히 재정렬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작년 대선 기준으로 2030의 전체 지지율의 갭이 거의 1, 2%에 불과할 정도로 팽팽한 그런 양상으로 바뀌었고, 4050은 어떤 세대 구도의 세대 효과의 영향으로 민주당 진보 우위로 돌아선 반면에 60대 이상은 뭐 보수가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2030 청년 세대의 재정렬 그리고 4050에서의 진보 우위 60대 이상의 보수 우위로 3분위로 재편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대 구도가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양상을 띠고 나타날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텐데, 이어서 이제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 청년 세대의 어떤 특징, 성장 배경, 그리고 청년 세대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의 강의를 좀 이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이 청년 세대가 말 그대로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선거를 가를 결정적 어떤 결정자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젠더 구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1,400만 2030 청년들이 정말 인생 중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될 청춘기를 보내고 있는 세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너무 치열한 젠더 전쟁의 와중에 지금 내몰렸는데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청년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로 인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고 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는 거죠. 뭐 정부, 정치권, 언론 그리고 그런 어떤 갈등에 편승해서 뭐 그 뭔가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뭐 네임드나 양극단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가라는 말씀인가요? 근데 어쨌든 이 정말 가장 뜨겁고 가장 뭐 이 인생의 어떤 절정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러저러한 정치적 어떤 외적 변수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각해져 있고 이 친구들이 지금 2030 남성 여성 공이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동의율이 거의 90%를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젠더 갈등은 존재하고 있고 이 갈등을 풀어야 되는 책무가 바로 정치권에 주어져 있고 언론에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2012년 대선부터 2020년 총선 그리고 작년 대선 이 새 선거의 출구조사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면요. 20대 젠더 갭이 2012년 대선 때는 젠더 갭이 이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어떤 그 양 정파에 대한 지지율 격차를 이제 의미하는데 절대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20대 젠더 갭이 2012년에는 젠더 갭이 13.5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 그 아래 테이블을 쭉 보시면 30대 젠더 갭은 2012년 같은 선거에서 6.2 정도였고요. 40대는 14.5, 60대도 12.5. 그러니까 2012년 10년 전에 20대 남녀의 젠더 갭은 40대나 50대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종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21대 총선 가운데 테이블을 보시면 20대 남녀 젠더 갭이 31%로 급증합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나죠. 30대도 6.2에서 13%포인트로 2배가량 증가하고요. 반면에 40대와 50대 젠더 갭은 감소했죠. 그리고 맨 우측에 작년 대선 젠더 갭을 보면 20대의 젠더 갭은 47%포인트 정도로 뭐 거의 역대급 대선에 걸맞는 역대급 젠더 갭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역시 16.1%포인트로 그 전보다 더 증가했고요. 뭐 40대는 거의 소멸했고 60대, 50대는 뭐 이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지금 2012년 18대 대선 이후에 이 주요 세 차례 선거의 젠더 갭을 살펴보면 지금 2030 세대에 지금 뭔가 지금 그 구조적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젠더 갭이 결국 작년 대선의 어떤 운명을 가르고 지금 앞으로 이 젠더 갭을 어떤 양태를 띌 거냐에 따라서 역시 계속 태풍의 눈인데 문제는 우리 김민주 후보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치의 그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정치의 존재 이유. 우리가 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선출직들에게 그런 막강한 권한을 위임하고 우리가 투표로 정기적으로 그들을 선출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정된 자원 예산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완화 또는 해결하라고 우리가 그들을 국민의 어떤 그
대리인으로 지금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오히려 그런 갈등을 부추기고 키워서 지금 청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이고 조카고 동생이고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남녀 간에 지금 싸우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그런 불순한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경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청년들이 이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가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고 이게 내년 과연 총선에서 이 청년들의 어떤 분노가 투표로 분출될 건지 아니면 투표 포기로 갈 건지 이게 굉장히 어떤 큰 갈림길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